안녕하세요. 시영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챕터 5장을 공부합니다. 5장은 모두 3가지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생물자산 이 3가지의 회계처리를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이번 5장 첫 시간에는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데요. 말 그대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우리는 유용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외견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 보유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투자부동산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 2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다음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화 생산이나 용역 제공 또는 관리 목적에 사용한다면 이는 자가사용 부동산이죠. 즉 유형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편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이건 재고자산이죠. 투자부동산이 다른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과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라고 하는 IFRS의 의도는 뭐냐면 다른 자산과 다른 형태의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료를 통해서 혹은 시세차익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들어오는 직접적으로 현금 유입이 기대되는 자산과 예를 들면 공장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유용자산. 직접적으로 공장건물이 현금을 창출하기보다는 회사 영업활동에 공헌을 하면서 간접적인 현금 창출에 기여를 할 뿐이잖아요. 따라서 현금 창출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를 구분을 함으로써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이라는 것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죠. 벼랑간에 리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리스 회계 처리는 16장에서 보기로 하고 왜 여기 투자부동산에서 벼랑간에 리스가 나오냐면 리스 제공자 혹은 리스 이용자 두 당사자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투자부동산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리스라는 것은 리스 제공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소유권은 제공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 이용자는 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또박또박 리스료를 지급을 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임대차이지만 회계 처리는 외견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요. 먼저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인데요.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어. 이게 갑회사인데 의뢰사한테 이 토지를 5년간 리스를 합니다. 빌려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견상 빌려주는 건데 들여다보니 이 자산 소유에 따른 리스크나 리워드,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이용자한테 이전을 한 거야. 그럼 마치 이 토지를 장기 분할 매각한 것이나 실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금융리스라고 부릅니다. 자,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리스 제공자가 갖고 있던 토지를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죽여버리고요. 이 5년간 받기로 한 리스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리스료의 현재 가치만큼을 리스 채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세한 회계 처리는 나중에 보자고요. 하여튼 이와 같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이런 실물자산, 부동산이 빠지면서 금융자산, 리스 채권을 인식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제공자가 킵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는 매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야말로 임대 아닙니까? 그걸 운용리스라고 합니다. 그 운용리스라면은 토지를 죽이면서 투자부동산, 즉 임대목적 부동산에 해당이 되겠죠.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공자로부터 내가 필요한 땅이나 건물을 리스를 했어. 그럼 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이 사용 대가를 계속 또박또박 리스료를 지급을 해야죠. 이때 리스 이용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나중에 1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금융리스나 운용리스 구분 없이 무조건 미래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만큼을 금융부채로 잡습니다. 리스 부채 같은 금액만큼을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용권 자산은 리스 기간에 걸쳐 계속 상각하여 마지막이 되면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16장에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런데 왜 투자부동산하고 여기가 연계가 되는가? 이 사용권 자산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를 한 자산이라면 유용자산으로 분류를 하지만 이거를 제3자한테 임대하기 위해서
리스를 했다면 이걸 전대 리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용권 자산은 이제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표 1에 투자부동산 해당 혹은 해당 없음 이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보면은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당연히 투자부동산이죠.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을 못했어. 일단 사기는 샀는데 나대지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땅이. 그렇더라도 투자부동산입니다. 회사가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한대요. 운용리스는 마치 임대나 다름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투자부동산이고요.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아직 사용 전 건물이래요. 미사용이든 사용 중이든 상관없이 투자부동산. 미래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막 건설 개발 중이야. 그렇다면 투자부동산입니다. 미래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건설 개발 중이라면 유형자산, 미래에 외부에 매각하기 위해서 판매 목적으로 건설 제작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입니다. 한편 다음의 세 가지는 투자부동산에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그렇다면 재고자산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가사용 부동산, 유형자산입니다.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급해 회계처리로 가볼까요? 금융리스라면은 토지라는 실물자산이 빠지면서 리스채권, 향후 받을 리수료의 현재가치, 금융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투자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중에 밑에 2개 층은 임대, 위에 3개 층은 자가사용,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이 건물과 땅은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라는 건데, 부동산을 부분별로 분리매각이 가능하면 각 부분을 구분하여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별로 분리매각이 불가능하다면 자가사용 부분이 소소해. 그렇다면 이 투자부동산을 전체를 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볼까요?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인데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갑이라는 회사인데 임대업이 주업이야. 건물을 갖고 있고 임대를 놓는 겁니다. 이럴 때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부여하는 건물은 단기간 내에 매매할 것도 아니고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건물을 보유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갑은 임대형 건물이 임대업이라는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 사용하니 이거 유형자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자가사용 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의 극명한 차이는 거의 독립된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창출한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이 임대업이든 임대업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 목적에 사용했느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갖고 있느냐, 그 이외냐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갑회사의 주요 영업활동 이런 것들은 고려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예로 가볼까요? 개발 또는 건설 중인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의뢰사는 토지를 취득을 했대요. 이를 개발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의뢰사가 개발 건설 중인 부동산은 어느 자산으로 소분류하느냐? 이것은 지금 개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죠. 개발이 완성된 다음에 이를 분양 매각을 할 목적이라면 재고자산입니다. 그게 주업이라면. 그러나 임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라는 생각하에 건설 개발 중이라면 투자부동산, 아 이거는 우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해야지, 아 이 건물은 공장 건물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투자부동산의 인식인데요. 유형자산과 아주 유사해요.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장에서 설명했던 유형자산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는데 원가라는 건 뭐였어요? 4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제공한 현금이나 제공한 비현금이라면 그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가 원가입니다. 거래 원가는 당연히 최초 측정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 원가나 대체 원가도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 집어넣습니다. 반면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는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투자부동산 원가에는 구입 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건 유형자산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죠. 한편 다음의 원가는 투자부동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도 유형자산에서 비슷한 문구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어. 그러면 단기 비용입니다.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초기에 운영 손실이라든지 기타 자원의 낭비 같은 것들은 자산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을 인식을 하는데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을 할 수 있겠는데 한 방에 거액의 돈을 주고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기보다는 후불 조건으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나누어서 후불 조건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회계 처리는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인식하라. 즉 지금 당장 현금 거래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지급했을 그 금액이 투자 부동산의 최초 인식 금액입니다. 결국 현금 가격 상당액은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겠죠.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 차이는 지급 기간에 걸쳐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미 사장에서도 했던 겁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네. 유형자산에서 했었죠? 같습니다. 즉 유형자산 취득 1순위가 뭐예요? 원가로 취득한다. 즉 제공한 대가 아닙니까? 즉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자산을 최초 인식을 하죠. 그런데 제공자산보다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2순위로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산의 최초 인식금액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다만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거나 취득자산, 제공자산 공정가치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불가피하게 제공자산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면서 처분손익은 인식 안 하겠죠.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인식인데요. 사례 1번. 갑은 임대 목적으로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10만원에 취득을 했대요.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은 7대3이고요.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 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만원과 2천, 12,000은 모두 최초 자산의 인식금액에다 가산해야 되겠죠.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수 비용은 다 단기 비용이 아니라 원가입니다.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3만의 원가가 발생이 됐대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원가는 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 이것도 최초 인식금액에 집어넣고요. 자, 자산 취득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인데 일단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원가 구입할 때 10만원 거기에 만원만큼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 11만 2천원을 토지하고 건물의 7대3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인테리어 관련 공사는 자산은 자산인데 토지에 안분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분 후에 이 건물에다가만 추가로 더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11만 2천과 인테리어 공사 3만 합친 14만 2천원을 투자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배분을 하는데 투자부동산 토지는 11만 2천원에 7분의 10, 건물은 11만 2천원에 10분의 3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합친 6만 3,600이 최초 인식 금액이 되죠. 사례 2번을 볼까요? 의뢰사는 1년도 초에 임대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현금 가격 상당액은 10만이래요. 지금 당장 현금 거래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10만원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는 거죠. 판매자와 합의해서 나중에 줄게, 2년 뒤에 줄게 이랬다는 거야. 이때 토지를 의뢰사한테 제공하는 자는 아니 돈도 안 받고 그냥 외상으로 2년간 자금이 묶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 5% 이자율로 계산을 하자. 당연히 복리입니다. X2년 말에 11만 250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게 10만원이잖아. 곱하기 1.05, 5%니까 어떤 금액이 나오죠.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1.05 한 금액이 11만 250원이라는 것이죠. 1, 2년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X1년 초에 투자부동산은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인식을 하고요. 여기는 부채입니다. 장기 미지급금. 자, 1년이 지납니다. 5%씩 이자가 올라가죠. 그래서 10만원의 5% 이자 비용과 장기 미지급금. 그런 장기 미지급금은 10만 5천입니다. 여기 지금 1.05 이야기가 됐었죠. 여기다 다시 5%입니다. 5,250만큼 장기 미지급금이 또 들어가죠. X2년도 이자 비용 다 합치면은 11만 250원.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 까고 현금도 나가고. 사례 3번은 교환거래인데요. 병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토지가 있대요. 잔고금액 20만원.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과 교환을 했어요. 나는 토지고 상대방은 토지 건물. 그걸 맞바꾸기를 한 건데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은 3대1이라고 했습니다. 제공한 토지의 공정가치가 30만원으로 더 명백한 경우와
취득한 토지 건물의 일괄 공정가치가 32만 원으로 더 명백한 경우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토지 일단 잔고금액 20만 원 빼야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올 차변금액은 30만 원입니다. 토지나 건물, 개별 자산이 아니라 두 가지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3대1의 비율로 안분해야죠. 대차 일치금액이 처분손익입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취득자산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대요. 어쨌거나 갖고 있던 거 투자, 부동산 토지, 잔고금액 2만 원 빠지고요. 이쪽이 32만 원만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3대1로 배분해야죠. 대차 일치금액이 처분 손익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전부 유형자산 사장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투자부동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투자부동산이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다 보니 원가 정보보다는 공정가치 정보가 더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FRS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13억으로 늘어났어. 그러면은 임대 목적이라면은 3억만큼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임대 수익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즉각 현금 유입에 차이가 생길 거고요. 한편 이렇게 오른 거면 지금 당장 팔면 3억만큼 추가적인 어떤 현금 유입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그러나 원가 모형을 적용하면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미래 현금 유입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설령 회사가 원가 모형을 계속 고수하더라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장 11쪽에 보면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에 주석이 나오는데요. 투자부동산 해서 취득원가가 나오고요. 토지건물 관련 수익비용이 나오는데 원가 모형을 적용하나 보죠. 따라서 공정가치를 적용했더라면 다음과 같다. 즉 잔고금에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9,900억 정도가 되는데요. 1조 5천억의 공정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공정가치 모형 설명을 하는데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우리가 전장 4장에서 배웠던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하고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은 이랬어요. 유형자산 분류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토지만 재평가 모형, 건물만 재평가 모형, 기계장치만 재평가 모형 이렇게 그 분류마다 공정가치 측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투자부동산은 모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해야 돼요. 재평가 모형은 매년 적용하라는 말은 없었죠.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서 1년, 3년, 5년마다 적용 가능하다. 회사가 알아서 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적용을 합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은 재평가 증가액, 재평가 감소액을 회계 처리할 때 일단 평가증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하여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죠. 다만 이미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을 초과하는 평가손실 내려간 거는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평가의 평가손실은 모두 당기손익입니다. 마치 상장주식 평가하듯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거예요. 평가의 평가손실. 한편 4장에서 기계장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재평가한 금액에 기초해서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죠. 그러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건물 같은 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는 더 올라갔어. 그럼 평가이익 내려갔어. 평가손실 이게 모두 당기손익이고요. 유형자산 중 토지가 아닌 건물이더라도 상각은 안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3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갑회사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도 초에 건물을 취득을 했대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건물 취득원가는 20만 원이고 내역연수 20년 잔존가치는 없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건물은 회사가 모두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대요. 갑회사가 투자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한 경우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 경우 회계 처리를 비교해보자 라는 겁니다. 1년도 2년도 말 공정가치는 20만 2천, 18만 8천 그래서 취득원가보다 높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확 좀 떨어졌죠. 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요.
이제 원가 모형이라면 유형자산 원가 모형 적용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 일단 취득 분개를 하고요. 2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잔존가치 없이 상각하니까 감가상각 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는 투자부동산 20만원 똑같이 하되 12월 말에 가서 상각은 안 하고 20만 2천만큼 평가이익이 있죠. 단기이익입니다. 이건 기타포괄 손익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가보면은 20만 2천짜리가 18만 8천으로 확 내려갔잖아요. 14,000만큼 평가손실 역시 단기손익이고요. 투자부동산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부동산의 재고인데 유형자산 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부금액과 순처분금액, 순자가 들어가는 순간 처분 부대비용이 빠진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를 단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처분 대가, 즉 처분 금액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수익기준서를 준용을 하는데요. 예상되는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빼면 되고요. 장기에 걸쳐 받기로 했다면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 판매 가격, 즉 이자 요소를 배제한 현재 가치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장 첫 시간 투자부동산 뭐 썩 어렵진 않았죠? 우리가 4장에서 큰 산을 한번 넘었기 때문에 이후 회계 처리 이제 금융자산 금융부채만 약간 복잡하지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5장 첫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